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제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중에서 지난주에 강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37쪽부터 이하의 그 6장의 내용에 대해서 후반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획 이론과 접근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그 강의해 드릴 주요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국가가 그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어떠한 이 사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이 내용의 그 연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30여 년 동안, 짧게는 말이죠. 길게는 한 40-50년, 이상의 그 국가 기획을 바쳐왔던 이 사상적 그 토대랄까요? 그 스펙트럼, 흐름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이 기획 이념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3의 길의 기획 이념 그리고 기획 정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꾸몄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국가 기획의 실제 연구, 여러분들 교재 137쪽부터 소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기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실제 국가 기획에 관한 그 연구들이 얼만큼 있어져 왔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획의 실제 연구는 굉장히 소홀히 부족해 왔다는 겁니다. 연구가 아주 미진했다는 것이죠. 부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기획 분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과 학문 수준에서 연구가 되어지는 그로써 그 국가기획 연구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학, 사회학, 법학, 심지어 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분과 학문들의 상호 교차 연구, 소위 인터디스플리너리 하죠. 소위 그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기획 연구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그 기획 연구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분과 학문들 간에 서로 협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랄까요? 분위기랄까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분과 학문 차원에서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 기획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면 행정학에서, 단독으로 그 기획 연구를, 충실히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분과 학문들 간의 이 교차 또는 협동, 학제적 연구를 이제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획 연구가 완성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국가 기획의 필요성이랄까요? 그리고 그 국가 기획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그 믿음이랄까, 신뢰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뢰를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이 분권화된 그런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국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서 소위 그 국가 전체의 발전이랄까 개발을 소위 이 통제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소위 이 국가 경영 방식이랄까요? 이런 그 통치 방식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상당히 옅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획이 별 필요 없다. 별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진지한 그 차원에서 이거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
그런 이 저간의 분위기랄까요? 사정으로 인해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전개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고 난 후에 국가가 그야말로 사회에 개입하는 소위 정책을 통한 이 사회 개입, 사회에 대한 이 국가 개입, 이런 그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을 통한 소위 이 고용을 창출하고 유수율을 창출해내는 그런 그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소위 국가 개입이 소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당대 그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자원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그 국가자원위원회라는 것이 별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여타 그 경제사회위원회라든지 예산처라든지 이런데 그 기능이 분산돼서 소위 정착이 되는 그러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소위 국가 차원에서의 기획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에 국가 기획 연구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자원을 배분하고 그리고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그 국가 주도의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이 방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시장에 있어서의 자원 배분 기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이 자원 배분 기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야말로 그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이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그 완결성, 그 완벽성을 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와 부족한 점이 맹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에 의한 소위 그 자원 배분의 이 효율성이 국가가 소위 주도하는 소위 그러한 이 방식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믿음을 미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 기획 연구에 대해서 실제 상당히 그 부진한 연구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50년대로 넘어와서 말이죠. 이 1950년대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그 국제정치 역학 구도가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체제로 소위 이원화되는 그러한 그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그러한 그 시기입니다. 거의 이제 고착화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0년대, 90년대 이르러서 소위 그 2급 체제에서 1급 체제로 변해가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맞게 됩니다만은 1950년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 역학 구도의 재편이 고착화돼가는 그 시기에 이 기획 과정에 대한 이 경험적 연구들이 적지 않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당시에는 소위 신생 독립 국가들 그리고 또 선진국 나름대로 2차 양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 축적된 소위 이 경제적 부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고 산업화를 통해서 또 근대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 도시 계획 분야에 대한 이 관심이 크게 늘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1950년대 이후가 말이죠. 따라서 이 도시 계획 분야의 도시 계획 또는 도시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제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기획의 실제 그 상황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획 연구의 그 실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그러한 그 시점이 바로 1950년대 이후의 시점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웨일즈라는 사람이 그 연구한 그 연구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 기획의 실제, 국가 기획의 실제 연구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냈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1960년대 공산주의의 기획 체제를 실제로 분석하는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공산주의 기획 체제인 경우는 생산 목표 달성률이 높고 인력 및 자원 동원이 신속하고 저축 및 투자의 비용이 굉장히 높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상황 변동에 따른 변화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이 정보가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차질, 이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아울러 노동이라든지 자본, 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기획체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서방 국가들의 학자의 그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기획체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나의 결론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겐과 허시맨이라는 그 학자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분들은 이제 신생국가의 이 기획에 관한 그 비교 연구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소위 여러 나라들의 그 국가 기획 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연구들입니다. 특히 이제 하시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 결정의 유형을 분석을 하고 거기서 소위 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 기획 체제, 정책 결정의 유형과 관련된 그 독특한 그 유형을 도출해냄으로써 그 유형을 가리켜서 중남미형 결정 모형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 아주 특징적인 연구 결과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랄드 케이든과 아론 윌다브스키라는 학자는 여러분 뭐 케이든이라는 교수는 뭐 워낙 유명하고 윌다브스키도 뭐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그런 그 행정학자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분 두 분은 이 중앙집권적인 기획 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주도의 기획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에 있어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을 집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인데 이 예산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활용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 국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커다란 그 약점이랄까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아까도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30-40년, 뭐 길게는 뭐 한 50-60년까지 이 국가 주도의 이 기획 그게 이론이랄까요? 그리고 또 실천을 뒷받침해왔던 그 사상적 이 토대랄까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진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예를 들면은 빛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분광기입니다. 분광기. 이게 빛을 이제 분사시키는 기구인데, 여기 들어오면서 이 빛들이 이렇게 굴절 각도가 다 달라서 이렇게
파장이 다르면서 이게 삐뚤이 이렇게 쭉 분사가 됩니다. 분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뭐 무지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빨주노 파남보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로 이렇게 분광이 되는데 요것들을 가리켜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기획을 뒷받침하는 이 사상적 이 토대들이 있는데 이 토대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잡을 수가 있어요. 4가지 정도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로 줬어요. 이걸 이제 떠받치는 것들인데, 이걸 다 떠받치는 것들이죠. 떠받치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보수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진보적인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몇 개 그려놓으세요. 그림들 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 이제 1번, 여기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스펙트럼의 내용들 이걸 이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첫 번째는 계량 이론, 사회 계량 이론. 그 다음에 정책 분석론. 그 다음에 사회학습론. 그 다음에 끝으로 사회동원론. 이 각각의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보수적인 것이고, 요게 이제 가장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것입니다. 요 각각의 이제 사상적 토대랄까요? 요것들이 어떠한 소위 이 기획에 있어서의 그 특징들을 안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획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각각이 기획이란 무엇인가, 기획을 뭐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기획가의 역할을 뭐로 보는가. 기획가의 역할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계량론, 정책분석론 각각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사상적 토대에 있어서 이 기획에서 제일 중시하는 그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칸 메꾸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러한 이 표를 이제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칸을 메꿔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말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사회 계량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량론에서는 말이죠.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사회 지도, 소셜 가이던스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사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바로 사회 계량론입니다. 따라서 사회 계량론에서는 사회가 점증적인 변화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계량론자들은 말이죠.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획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그를 통해서 보다 더 개선된 사회로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획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공공의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기획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은 국가에 의한 그 중심적인 지도 또는 조정 또는 통제의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사회 계량론자들의 인식입니다. 기획을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획가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 기획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진보적인 개량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국가를 완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고 그 과정에 기획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개량론자들의 기획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네들의 소위 개입을 통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주 적극적 이 사람으로 기획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개량론에서 중시하는 이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또 인권, 그리고 사회 정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론입니다. 정책 분석론의 관점에 있어서는 기획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적절한 과학 이론이나 그리고 수학 공식, 수학 기법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공학적인 관점에서 기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은 과학적인 정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 과정보다는 이 기획 과정을 통한 소위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소위 가변적인 현상들, 변덕스러운 이 과정이라고 여기는 이제 교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특수 이해에 얽혀서 얽매인 채 특수 이익을 관철시키는 쪽으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이 정치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비판적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이 훨씬 낫다. 이런 것이 이제 정책 분석론자들이 이 기획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이 공공의 문제를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을 가리켜서 이네들은 이 과학적인 정치다. 그래서 기획은 과학적인 정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가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 이론이나 수학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공학자이면서 이 권력 핵심에 봉사하는 이 기술 관료의 역할을 기획가의 역할로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분석론에서 중시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 그리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시장 메커니즘이 우월성, 시장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이 균형 패러다임에서 얘기하는 이 보수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이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토대가 되는 어떤 규범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 균형, 내지는 이 호메오스타시스랄까요? 항상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러한 입장이랄까요?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도덕이나 규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 보수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이 사람들이 이제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사회학습론인데요. 이 사회학습론에서는 이 기획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을 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고, 좀 더 대비적으로 표현하면은 양자 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다름 아닌 기획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습론.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경험적 지식. 이 경험적 지식에서 실천이 나온다는 거죠.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거기서 도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 결과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가들은 그러한 사회적 학습, 경험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에 의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획가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 학습론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씩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기획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어떤 역할의 어떤 측면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가, 초점을 더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사상적 토대와 다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제 사회학습론에서 중시하는 그 가치, 기획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변화, 그리고 발전,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실천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 경험적 학습을 통한 이 지식, 그걸로써 사회가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기존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의 행동이 유발돼야 된다. 바로 그러한 일련의 그러한 유발적 행동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기획이고, 그 기획가는 그런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획가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이제 사회 동원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동원론.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상 가장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가 아까 바뀌었는데, 칠판에서 그릴 때는 그게 이제 제일 왼쪽에 이 보수적인 걸 썼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편의상, 우리 인식의 틀이랄까, 인식의 구도상 보수는 가장 오른쪽에 우파 쪽에 있고, 급진적인 이제 좌측에 있다 그래서 이제 좌파적인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고정되어 있는 건 물론 아니고 말이죠. 이 상대적인 것이긴 한데, 사회동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급진적이고 가장 그야말로 뭐랄까요, 이 보수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획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정치의 한 형태다. 이렇게까지 이제 봅니다. 기획을 하나의 정치의 한 형태다. 왜 정치의 한 형태로 보느냐면, 소위 기존의 이 권력 관계를 재편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획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말을 바꾸면 이 기존의 권력 관계를 재편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의 기획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치의 한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권력 교체, 권력 재편의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기존의 권력 관계를 재편시키고 노동 착취, 인간 소외가 없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획의 의도 내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획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는 것이 매우 레디컬한 것이죠. 따라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정치의 한 형태로서의 기획 과정을 상정해 놓고, 그 과정에서 기획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획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투쟁을 통한 이 새로운 질서 창조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획가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해방입니다. 인간 해방입니다. 착취 구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또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획이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이 시민들, 소위 이 시민 권력을 동원한 이러한 투쟁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목적, 정치적 목적을 기획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자라는 입장이 바로 이 사회 동원 이론입니다. 소위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국가 기획의 이 기저, 사상적 기저는 말할 것 없이 이런 사회 동원론이 분명하고, 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뭐 학습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계량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정책 분석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정책 분석론에 의한 입각한 이 기획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발전해 왔고, 그것은 결국 다양한 기획 기법들의 이 개발을 통해서 그것이 현시화되었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되는 이 새로운 기획 이념으로서 제3의 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이 제3의 길, The Third Way라는 것은 영국의 노동당, 토니 블레의 노동당 정부에서 채택되었던 중요한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현실화되었던 현실의 정치 세계에서 하나의 실험이 되었던 그런 이념이고, 이것은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학장을 역임했던 앤서니 기든스의 이론이 바로 제3의 길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구현이 됐던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제3의 길은 제3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축컨대 제1의 길도 있을 수 있고 그 앞에 제2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따라서 제1의 길이 좌고 제2의 길이 우라고 한다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 중간 노선이 바로 제3의 길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이 추론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3의 길의 의미를 보죠. 의미에서는 이제 좌와 우의 절충이 아닌 새로운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절충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보면 말이죠. 제1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기획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들을 국가가 기획하고 국가가 감독하고 국가가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서구에 있어서의 서구 사회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에서 우리가 이야기되는 복지국가의 대표적 상징적 구호가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국가의 소위 기획, 국가가 소위 이 사회생활을 주도하는, 지도해 나가는, 통제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기획의 이념이죠. 이데올로기죠. 두 번째는
제2의 길인데요. 제2의 길에서는 이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철저히 신봉하고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고 시장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이게 이른바 신자유주의 기획이죠. 신자유주의 기획입니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 조절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주택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택 문제도 부동산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거나 부족했을 때 공급한다거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이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고 경제 영역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시장에다 맡기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하던 일까지도 이런 제2의 길에서는 민영화를 통해서 시장에다가 다 맡기는 겁니다. 신자주의 기획이라는 게 바로 제2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은 뭐냐? 제1의 길에 대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 중요한 장점입니다. 제1의 길의 중요한 기획의 이념 중에 장점인데 시장의 효율성. 그 다음에 제2의 길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기획 이념이 바로 제3의 길에 있어서의 기획 이념입니다.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의 기획 이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3의 길의 기획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1, 제2의 기획 이념을 적절하게 버무린, 이렇게 혼합시킨 그런 기획 이념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적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의 기획 이념을 가리켜서 혹자는 이 좌파와 우파를 뛰어넘지 못하고 오히려 좌파 우파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하는 그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비판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 이념으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시사점들이 다음에 살펴볼 몇 가지 이 특징적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3의 길의 기획 정향은 인간을 포용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의 요체이고, 따라서 이 공공 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인하하고 사회복지를 개혁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이 국가 기획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역할,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화 측면, 아울러 이제 복지 제도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제에 따라서 제3의 길의 이 기획 정향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부의 역할 관련해서는 이 종래 국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권한들을 민간이나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그러한 이 조치를 통해서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이 조정자의 역할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영역에서의 프로그램인데요. 이 경제 영역에서의 프로그램에서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풀어줄 이른바 탈규제의 경우에는 탈규제로 하는 그런 소위 규제와 탈규제의 조화,
를 통한 이 결합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 자본주의와 소위 그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두 가지 요소들을 절충하는 이 혼합 경제를 빗대어서 이러한 이 규제와 탈규제 결합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신혼합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것들은 어떤 분야일까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철저히 규제해야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위생이라든지 범죄, 국방안보 이런 것들은 정말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야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순간의 실수가 그야말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탈규제를 해야 될 것은 규제를 풀어줘야 될 것은 기업활동 분야입니다. 기업, 민간 분야에 민간 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과감한 이 탈규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혼합된 소위 프로그램들을 경제 영역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의 이 기획 정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시민단체라든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거나, 극빈층에 대한 이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와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이제 이 제3의 길의 기획 정량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 측면들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기획 이념이 우리나라에게 과연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의 길의 기획 정량, 이건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적절하게 혼합시킨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제3의 길의 기획 정량을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쭉 채택되어 왔던 발전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 성장과 부를 축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떠안아야 될 부담 또한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경유착 같은 겁니다. 인권 배제, 생태계 파괴, 권위주의 문화로 인한 폐해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3의 길의 기획정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신장할 수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적용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능성에 대한 우리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계획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